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너그러워졌습니까? 주가 조작도 공범으로 인정되고 알선 명목으로 샤넬백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겨우 징역 4년이라니 국민의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형량을 떠나서 이번 판결을 지켜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검찰이나 관련 당국이 수사를 진작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한 게 지난 2010년입니다. 무려 16년 전입니다. 그런 주가 조작범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했더라면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비극도 막았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검찰입니다. 있는 죄도 덮어주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검찰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뻔한 주가 조작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덮어준 검찰. 해체는 결정됐지만 반드시 그런 짓을 저지른 자들은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나라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먼저 소갈비살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고급 갈비살을 30년 장인이 비계, 근막 이런 거 다 제거해서 보내드리거든요. 200g 한 팩, 1+1 총 2팩 400g을 19,900원에 보내드립니다. 무조건 한 번씩 드셔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 만나볼 수 있는 거 우리 정어리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정어리몰과의 만남은 정어리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상품 2개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 5월 1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연휴가 시작돼서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니 5월 1일은 택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주문하셔야 되는데 5월 2일이 5.2 해가지고 오리데이라고 불려서 이날 오리고기를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오리를 준비했는데 이건 모두 6인분에 19,900원에 무료 배송까지. 그러니까 오리데이에 오리고기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오리고기 주문하시고요. 또 하나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는 볼낙지. 이건요 한 마리에 100g 이상 되는 중낙 낙지인데 5마리를 산소 포장까지 해서 펄펄 살아있는 상태로 집까지 보내드립니다. 이거 5마리 보내드리는데 39,900원. 그러니까 산낙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없는 상품을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좋은 품질로 만나볼 수 있는 정어리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551-3158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주문이 폭주한다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전화 안 돼도 짜증내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어리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워토크 시작합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안갑 어떻게 된 거예요? 한안갑은 우리 이광재 전 지사님이 가시는 거죠. 아니 공천 안 줄 걸 뭐하러 물어보냐고. 아, 그래도 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진짜 영광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우리는 안 좋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전화 연결로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때만 해도 이런저런 고민을 좀 했나 보죠? 그게 이 한 몇 주가 좀 됐었는데요. 이제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면 이제 할 생각은 이제 그래야 이제 확인이 되고 여론조사를 돌리더라도 무용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손살이 치는 건 이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돌려보는데 그때도 말씀 주시더라고요. 당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분들이 근데 누군지는 여쭙지는 일단 못했었죠. 의사가 있느냐? 예, 그랬습니다. 그걸 타진한 거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역도 있나요? 다른 지역은 지금 남아있는 데는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이제 호남 쪽은 또 완전히 별도로 거기 오래 터잡아서 준비하시던 분들 뭐 이런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고민도 깊으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윤미 대변인이 보궐선거에 나가나 기대를 좀 했는데 어때요? 신은규 대표님, 장윤미 대변인 나가면 이렇게 막 유세하고 그러는 거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 저는 장윤미 변호사님의 비공식 응원단장으로서 저는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후원회장 할 의향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 진짜 응원단장 하겠습니다. 응원단장. 네, 후원단장, 조만간 그런 후원단장. 날이 뭐 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그때 해봅니다. 이야기를 했으면 좀 공천이 바뀌었을까? 그렇겠네요. 제가 그걸 안 알려서. 응원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계 대비 예. 어찌됐든 그런 걸 보여줬어요.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김건희 선고부터 좀 살펴보죠. 쭉 좀 길었어요. 거의 뭐 1시간 반 동안 다른 선고에 비해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일단 주가 조작 인정되고 그다음에 샤넬백 봐줬던 것도 이것도 분명히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 인정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한 것은 징역 15년 구형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절반 깎아도 8년인데 4년. 그러려면 뭘 그렇게 인정한다고 주저리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4년 형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용두삼이라는 생각이 완전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90분 동안 법리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치열했다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원심이 왜 그릇되고 사실오인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서 이걸 바로잡지 않을 도리가 없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명태균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이 샤넬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전제됐고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건 또 시세 조정에 김건희가 방조가 아닌 공범으로까지 가담을 했다라는 건 죄질이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두 가지를 흔든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큰 축을 뒤흔든 거고요. 이렇게 자기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명품 가방을 받아 챙긴 거는 완전히 민주주의를 훼손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또 언뜻 재판부가 드러내기도 했어요. 근데 주문 선고형을 들었을 때 4년? 이게 좀 과연 이 죗값에 맞는 단죄였는지는 좀 물음표입니다. 부터 4년 선고하는 순간 악소리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김건희 씨가 저지른 죄의 양에 비해서는 너무 가벼운 판결이 내려져서 국민들의 마음에는 정말 피멍이 들고 눈물이 나지만 전 김건희는 속으로 깔깔거리고 웃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우리나라의 이 법 질서를 범죄자가 비웃는 전 이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고 보고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제 그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3대 가치를 짓밟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자본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법치주의, 그리고 세 번째가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인데 주가 조작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의 솜방망이를 때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치주의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뇌물을 반대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뇌물에 대해서도 윤석열과 공범으로 엮어서 뇌물로 기소한 것도 아니고 알선수재로 싸게 끊어줬는데 그조차도 물론 유죄로 다 인정은 됐습니다만 형량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나온 거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데요. 명태균 씨 관련돼가지고 정당 민주주의가 깨지고 윤석열이 김영선에 대해서 해줘라라는 육성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김영선이 공천도 받아가지고 명태균이 월급까지 반반 나눠 가진 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 오히려 정치 브로커들과 그런 이권에 대해서 오히려 법원은 찬성하나? 이런 입장이 들 정도로 면죄부를 강력하게 줬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 이런 식으로 김건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벼운 판결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반헌법적인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어준이, 우기, 희망님 열받아서 가면 갈수록 뒷목 잡다가 꺼버렸습니다. 어제 저는 선고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그 판사의 판결, 선고 형량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었고 그다음에 좀 분노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검찰에 대한 분노였고 또 하나는 특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제 그 딸랑 4년 준 그 판사조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건희 혐의를 공범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1심에서는 방조가 인정이 되는데 너네들이 방조로 기소를 안 했으니까 처벌 못한다라고 해서 우인성 도망갈 길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건 공범이다 아니면은 뭐 거의 정범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딱 보완해가지고 꼼짝없이 엮을 생각을 해야지. 방조로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도망다니는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조로 처음에 기소했죠. 다시 공소장을 바꿨죠. 네, 그랬는데 판사는 이건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특검이 못해요. 그러니까 판단이 바뀐 거죠 1심하고는. 네. 저는요 이 특검 아무리 생각해도 김건희 특검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제대로 수사했을까요?
의지가 있었습니까? 아니 결국은 공소장으로 말하는 거고 판결의 그 결론으로 말을 하는 건데 저는 뭐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에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평가는 그건 받아야 될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사법부가 갖고 있는 이 단죄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 예를 들어 이진관 재판장 제가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내란에 대해서도 구형량보다 7년을 더 선고해서 강력하게 이 내란을 단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의 내란만큼 심각한 게 김건희의 국정농단이고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 대적하는 행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법부는 관대하냐. 이런 사법부의 기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조이제 체제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전반적으로 너무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동정범 인정을 하면서도 4년 내렸다는 그 판사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분명히 이것은 김건희가 같이 한 거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화를 할 거면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낫고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모 씨와 민모 씨가 말해준 시점에 10만 주를 매도한 다음 민모 씨, 김모 씨 등의 결정을 기다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저건 그냥 뭐 판사가 저렇게 적시를 해서 이야기하니까 정리가 되는 거지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뻔한 것을 어떻게 해서 덮어줬습니까? 16년이 지나서야 법원이 판단을 해서 그래. 근데 그걸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해가지고 혐의가 없다고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수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누라가 주가 조작 해먹은 남자를 대통령 만들어주는 나라입니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조상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봐서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라를 망쳤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유미 대변인님. 네. 자, 검찰이 국민들 누구나 보기에 검찰 주가 조작이 확실한 것을 저렇게 덮어줬잖아요. 덮어줬죠.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 이거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한다. 한 것 확실하다. 판결했잖아요. 네. 저 검찰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법리 판단을 잘못했거나 이런 부분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뭐 무죄 방면을 해주려고 애썼다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를테면 지금 종합특검에서 드러나고 있는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거 무혐의라고 자기네들이 아주 그냥 급조해가지고 수사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바로 며칠 뒤에 무혐의 브리핑을 하는 게 이게 머쓱하거든요. 제대로 고민도 안 했다는 흔적이 드러나거든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습니다. 이거 날짜 고치는 것 좀 안 돼? 그 당시에 수사검사가 네 가능합니다. 고친 거 아닙니까? 마치 법리 검토를 차분히 해가지고 충분히 수기한 결과있냐. 왜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자기들도 알았던 거예요. 내심으로. 어제 판사가 지적한 거 보세요. 당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20억 원을 정말 투척했는데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뭐야? 이거 주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 전혀 아니던데? 그런 전례도 없고. 당신 그러면서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이 일임을 한 거예요. 사고 파는데. 그리고 전주 손모 씨랑도 다 달라요. 자기네들이 손모 씨 기소해서 알잖아요. 손모 씨는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상거래 징후가 있으니까 이의하고 이랬습니다. 김건희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블랙펄에 주기로 한 돈은 40%예요. 그거 검찰이 몰랐습니까? 아니요. 덮기에 급급했던 거죠. 검찰은 객관음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실체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권력의 시녀가 됐다는 걸 그냥 만천하에 낙인을 여러 군데 그 증거들을 남겨놨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이거는 처벌 대상이라고. 그 법 왜곡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법 왜곡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재판부가 선고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할 때 법 당연히 왜곡한 그렇습니다. 것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 왜곡죄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질렀던 범죄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가 형사입법은 기본적으로 대원칙이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일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원칙 때문에 아주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소급입법은 허용이 되지가 않아서 이게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으로 의뢰해 볼 수 있죠. 꼭 법 왜곡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그때 했던 짓들은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가 될 거고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까지 나아갔다면 또 직권남용으로 의유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도나 도둑을 잡는 직업이 경찰이잖아요. 근데 경찰이 경찰복만 입고 있었지 그 강도의 조직원의 일원이었다. 유착돼 있다. 그럼 그런 경찰은 그 자리에 놔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 열어주고 흉기 쥐어주고 이런 형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죄도 덮어주고요. 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범죄와 조직범죄화 돼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상원 4차장의 얼굴을 우리가 봤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방금 얼굴 나온 사람이고 최재훈 특수 2부장,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심우정 총장, 그 위로 이제 박성재 장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당시의 지도부들 플러스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다 그 사법 권력을 컨트롤했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그 대통령을 당시에 보좌했던 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이 덮어준 책임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디까지 누가 관여가 됐는지 지금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다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려지는데 이제 빠르게 좀 사법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는 정말 매듭을 져야 되는 시점이 저는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주가 조작 혐의를 공범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 관계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어떤 이유로도 정당할 수 없는 저는 이 덮어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전 반드시 발본색원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무님이요. 김건희 도이치 바준 검사 2명 호주 미국 지금 연수 목적으로 도망갔답니다. 당장 강력 소환해야 합니다. 그랬나요? 지금 연수 갔어요? 그 미국인지 어딘지 그런 건으로 연수를 갔다 그 해당 검사가 갔다는 얘기가 있고 압수수색 됐을 때 검사가 뭐 울었다 뭐 이런 이제 좀 풍문도 있는데 이거 두려워서 눈물을 흘렸겠죠 검찰. V7C님 23억 추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범죄에 사용된 돈은 전액 몰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추징금이나 벌금도 생각보다 너무 낮았어요. 이게 추징한 부분 이제 몰수 추징과 관련해서는 그 금품을 수수한 그 액수로 이제 확정이 됐고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검찰 항소 이유 선가에도 이 모녀가 거둔 차익이 수십억 원으로 적시가 돼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공소장 과정에서 좀 줄긴 했지만 이게 대단히 큰 액수거든요. 근데 이 재판부가 이게 형량이 어렵고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산정에서는 제외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되냐면 이게 주식 사기를 시세 조정을 하는 그 일당들이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돈을 지키고 내가 이른바 몸으로 때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일 뿐더러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건희 같은 사람은요. 징역 4년, 6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일 네, 거예요. 이런 자들은 돈으로 그냥 혼을 내줘야 벌벌벌 떨지. 징역 10년 살래 10억 내놓을래 하면 아마 나 징역 10년 살더라도 10억 지킬 거야 하는 그런 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돈을 위해서 오로지 살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에 얼마나 눈이 멀고 미쳤으면 저런 식의 온갖 불법과 비리를 다 저지르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까지 가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김건희 문제를 저는 사법부가 이게 과연 정의에 맞느냐,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말 이거는 뭐 비판을 들어서 싼 거 아니냐. 특히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로 좀 봐주기식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뭐 무겁게 이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마디로 열받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또 윤석열 재판이 있습니다. 항소심인데요. 윤석열 재판하니까 우리가 내란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은 체포 방해 관련돼서 지난번에 징역 5년 선고받았죠? 그렇죠. 오늘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 다뤄보죠. 준비 안 됐나요? 예. 그러면 바로 짚어봅시다.
일단 오늘 예상 한번 해보죠. 장윤미 변호사 대변인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1심에서 5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혐의가 단순 체포 방해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별도로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5년이에요.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참히 윤석열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 행정 수반이 대통령이 짓밟아 버렸는지를 봤습니다. 이게 5년의 어떤 죗값밖에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식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할 만한 사람들 부르면 이거 안 되겠거든요. 불법 계엄을 단행을 할 수가 없어 보이니까 7명을 빼고 불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작태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10년도 아깝다. 예,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우 이게 위중한 범죄인 게 상황을 봐야죠. 예.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하러 가는데 그 체포행위를 자신의 경호부대를 사유화해서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우리가 정말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냐면 경찰의 무력과 경호처의 무력이 충돌하는 내전 상황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그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형태로 이건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장미 변호사과 마찬가지로 이거 국가기관의 사유화에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벌린 일이기 때문에 저는 10년도 정말 아깝고 전 구형량보다 더 판사가 저는 엄벌에 처하는 저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선고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모으는 것이지만 내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무기징역 1심에서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항소심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제 첫 공판 그것도 준비기일이 열렸어요.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도 하고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에 이게 이럴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면서는 633 원칙을 법문에 넣었는데 그러면 이 1심 선고 뒤로부터 3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검이 기소한 거는 이 633 원칙에 되는데 검찰이 기소한 건 또 이 법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해당 재판부가 이제 일반 사건처럼 가져가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심지어 내란 사건이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에요.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댔던 사건을 법의 단죄 위에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일단 체포 방해 오늘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진 1호가 사건이라고 되는 거죠. 하더라고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떻게 접근할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문제죠. 아니 근데 그게 뭐 특검법의 어떤 공백을 찾아내서 지금 사법부가 뭐 일반 사건화처럼 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인데 잘못됐죠. 그러니까 특검법대로 하는 게 맞고 설사 이견이 있어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자체 해석을 하더라도 당연히 신속하게 재판에서 결론을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일어난 지 지금 2년째 다 돼 가는데 여전히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그리고 구속 사건인데도 너무나도 명확한 법리,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 모든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피를 흘릴 각오로 응원봉을 통해서 막아낸 그 사건을 지금 처리하는데 뭘 더 끌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우리가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이 있는데 저는 사법부가 이거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의 취지도 어긋나는 거지만은 그 법이 없더라도 이거는 빨리 재판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질질 끌어서 윤석열 쪽에 어떤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려고 하는 의도인 것인지 전 이건 조희대 재판부가 조희대 체제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희한한 광경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두 분 법률가 계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기소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재판에 넘어가는데 네. 검찰이 주물럭거리는 시간이 너무 길지 맞아요. 않냐? 이번에 미국에서 그 뭐 암살 일단 뭐 시도라고 봐야죠. 그걸로 재판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이틀 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피해자면 혐의를 받으면 받는 사람으로서도 죽을 맛이고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들도 이게 지체되고 정체되고 물론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훈시 규정은 있었어요. 경찰에서 뭐 90일 안에 사건을 뭐 마무리해야 된다. 근데 그게 완전히 사실상 이 실무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도 재판해보고 수사 입회해보고 하면 이게 인원수의 문제
것도 있거든요. 이게 기득권화돼서 판사 더 안 늘리려고 하고 법정화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도 이걸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그 부분이 지금 사건 수는 급증하는데 따라가질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언론에 주목되는 사건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또 어땠습니까? 이재명 이 세 글자만 이 사건과 결부가 돼 있으면 완전히 여기저기서 검사들을 다 끌어다다가 일반 사건 뒷전으로 하고 본인들 민생 사건 제대로 처리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답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포와 경악 속에서 12.3 계엄을 지켜봤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2년이 이렇게 지나가서야 뭐를 처벌을 하니 많이 그러니까 그때의 그 분노와 충격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 뭐 법을 이것저것 따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국회로 모여라 당사로 모여라 했던 자가 선거 후보가 되고 그러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가 지금 스스로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내란의 밤에도 사법부가 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란 세력에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언젠간 수사 받아야 돼요. 이게 지금 끝난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내란범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1심에서 지기현이가 그렇게 끌면서 쇼 버라이어티 하듯이 하다가 무기징역을 내긴 냈습니다만 항소심 올라가서도 무슨 법문의 공백을 찾으면서 어떻게든 윤석열이를 지금 도와주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이건 읽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내란에 대한 진압이 늦어지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과연 정의를 다루고 권리보호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그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재판소원 얘기도 나오고 헌법재판소와 대비가 되면서 위상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법부가 정말 자초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재판을 질질 끌면요. 국민들만 분노할 게 아니라 같은 국민인 사법부의 구성원인 판사들이나 그 직원들도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재판부의 저런 지연술 이게 대한민국이 끌려간다는 것은 정말 이건 올바르지 않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법부가 항상 늦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이재명 후보 날릴 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빨리 대법원에서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위법하게 빠르게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법을 어겨가면서도. 뒤늦게라도 단죄는 해야죠. 그렇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김건희 주가 조작 다 국민이 아는 건데 진작에 만약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조사를 해서 밝혔다면 윤석열이가 어찌 감히 뭐 대통령 선거 나설 수나 있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은요 국민보다 더 빨리 해야 돼요. 아니,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강제 수사권이 있는데 국민보다 빨라야 되는데 지금은요 하도 수사가 지연되니까 오히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더 진실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후적으로도 지금 따라오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내지는 결론을 반대로 낸다는 것이 저는 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화돼 있고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3시에 일단 윤석열은 어떻게 선고가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어제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징역 20년 구형을 했죠. 선고가 6월 9일인가요? 날짜가 잡혔는데 저는 또 이거 박성재 보면서 징징 짜고 울고 그러던데 그 참 악어의 눈물 아닙니까? 왜 지금 웁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망했다. 왜? 재판장이 이중관 판사니까. 그래서 우는 것 아닐까 싶은데 그 짜는 모습 한번 보시죠.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이상입니다. 단 한 번도 국민을 향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던 자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내가 그거 잘못했다, 속죄한다, 반성한다 한마디 했지도 않았던 자입니다. 법정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 판사가 마음이 흔들릴까요? 자, 이중관 부장판사가 이제 선고를 하게 될 텐데 장유미 대변인님. 네. 지난번에 한덕수 구형에 비해서 징역 23년 나왔었죠. 더 높은 선고를 했지요.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재는 한덕수보다 더 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깊이 가담했을 뿐더러 2차 계엄 준비하는 모의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한덕수보다 더 질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계엄과 관련해서는요.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국방부고 하나는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지금 뒤늦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통탄의 마음이 아주 없지 않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을 향해서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거짓말했잖아요. 나 전혀 모른다. 무슨 말이냐? 안가회동 웬 말이냐? 드러나는 거예요. 막 여러 증거로.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싹 바꾸고 그리고 이 안가회동이라는 건 계엄이 끝난 이후에 검사 출신들, 법률 비서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사직서 자기 사의 논의를 했다고요. 거짓말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면서 본인이 지금 엄벌에 처할 이 목전에 오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정표 1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세요. 말씀 주셨다시피 한덕수는 모르겠습니다. 이 2인자로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법적으로 이진관 재판부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법무부 여기에 대한 법리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논리적 근거를 만들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최근에도 드러난 사실이 있어요. 이런 자백 유도죄를 투여해가지고 자백을 이끌어내라고 했다는 걸 정보사령관이 자백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책임질 겁니까? 국민들을 고문하고 감금하고 그 계획까지 세운 거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거짓말하고 침묵하면서 자기 하나 살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읍수하는 게 이게 평생을 공복으로 살았던 분의 태도일 수가 있는 겁니까? 박성재는 제가 보기에는 무기징역 최소한 30년은 받아야 됩니다. 내란죄만 가지고도. 그런데 한덕수야 뭐 이제 총리로서 뭐 그런 짓을 다 하고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볼까 했던 자니까. 근데 박성재는 지금 내란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김건희 관련된 부분도 계속 덮어주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한 몸으로 윤석열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박성재를 보면 김안방이 생각이 나요. 누구? 김안방. 김안방. 그러니까 김건희를 김안방으로 아하. 그 박성재 그때. 예. 그러니까 그냥 박돌쇠라고 전 부르고 싶어요. 돌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머슴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머슴이 돼서 그 알량한 권력 부스러기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렇게 본인의 양심까지 팔아가면서 그동안에 박성재가 걸어온 길이 그의 본질을 스스로 밝혀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국가 반역죄입니까? 이게 죽은 자가 산자를 도왔다라는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막았고 박성재는 그때 어디 서 있었습니까? 그 내란을 기획한 쪽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국민들 앞에 사죄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여전히 그때도 내란의 밤에도 박성재는 지 잘 살겠다고 윤석열한테 충성을 했던 사람이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거는 사람이고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박성재는 박성재답게 돌쇠답게 지 살겠다고 지금 저렇게 눈물까지 짜내고 막 즙을 짜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동정을 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저는 박성재라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참 환멸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은 책임만큼, 그러니까 행한 대로 책임을 묻는 게 유일하게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저렇게 운다 그래서 봐줄 거 하나도 없고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성재가 저지른 만큼, 한덕수만큼 그 이상 본인의 죄값을 그대로 받는 게 정의의 구현이기 때문에 뭐 울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가중 처벌할 건 없는데 저는 무기징역이 알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덕수 이상으로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이승환 부장판사가 그렇게 할 걸로 믿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뒤늦게라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지요. 지금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다시 슬슬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 승부를 떠나서 나라가 이래도 되는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 정말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검을 해서도 제대로 못 밝혀서 지금 종합특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났다고 그 내란에 가담해서 저는 추경호가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추경호를 구속도 안 시키고 법원이 그렇게 지금 봐주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나 대구 시민들한테 선택받을 거야 하면서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이 됐어요. 국힘당이 그런 당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후보로 내세우는 당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앵커가 크로징 멘트를 통해서 논평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MBC 사과 안 하면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집단입니까? 저는 그날 방송할 때 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2.3 비상계엄 당시 온 국민이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기다리던 그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급박했던 시간,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나 바꾸며 혼란을 일으킨 끝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한 그날 밤은 지금도 많은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고 당연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감시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실체적 진실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론의 역할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고 뭐가 불편하다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내란과 관련돼서 아주 깊숙이 관여를 했던 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요. 정말 이제 국민의힘의 이 존재 의의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란까지도 옹호하고 동조하고 그런 관여된 사람들을 후보로 뽑는 정당이라면 반헌법 정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런 비판을 받기 싫다면 본인들이 똑바로 해야죠. 아니, 당연하죠. 근데 본인들은 똑바로 안 하고 잘못은 안 고치면서 지적을 하는 주체, 국민들과 언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수틀리니까 뭐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안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도 표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지적을 하더라도 그게 일리가 있어야죠. 지금 저걸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비판하는데 저건 기본적으로 무식한 얘기입니다. 보도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렇게 정보 전달하는, 뉴스 전달하는 기능이 있고 논평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도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전달을 해주지만 논평을 뉴스 중간에는 잘 하지 않고 대개 앵커들이 크로징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견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논평이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 관점을 담는 거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무슨 정보의 전달자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논평을 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선을 긋는 게 언론의 기능이거든요. 만약에 언론인데 내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내란을 놓고 우리 토론해 봅시다. 이런 언론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론입니까? 아닌 건 아닌 걸로 선을 긋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가도록 협조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저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발끈한다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의 자격 미달을 입증하는 셈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제 국힘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한번 해보면서 자기 지지자들의 뭐를 좀 자극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짓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고요. 내부나 지금 잘 단속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힘당에 김문수가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대구에서 지금 김문수를 명예위원장인가? 네. 장동혁은 뭐 오지 마. 뭐 전혀 도움 안 되니까. 그러면 누가 좀 해주면 좋을까? 김문수. 아니 차라리 한덕수를 부르지. 그러니까요. 사실 뭐 한덕수 씨는 뭐 공동정부 이야기도 했었으니까 그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장동혁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상되는 게 새 인물을 발굴하거나 키우거나 육성하거나 그런 거는 정말 국민의힘이 어렵고 되지도 않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김문수,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던 김문수,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이게 국민들한테 감동이 있습니까? 이게 국민들을 예우하는 건가요? 유권자들한테 새 얼굴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대안을 찾을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엄중하게 회초리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보수가 우리를 뽑아주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망합니다. 아니요. 이미 바닥을 못 쳤어요. 더 혼나야 됩니다. 그거는 오로지 유권자분들만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 기르시는 분들 오냐오냐만 해가지고 절대 바르게 클 수 없잖아요. 진짜 참 부모고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야단 칠 땐 야단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올바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금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그 정치인들도 문제고 그 정치인들을 아무 비판 없이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저는 같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당을 통한 정치가 올바르게 되려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오히려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맞는 길이고 그게 올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대구 시민들 선택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대구가 그래도 이제 보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면 뭐 민주당에 어떻게 우리가 넘겨줄 수 있겠냐 이런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뭐 다른 후보가 나와서 싸운다면 그렇게 결집하고 또 지지하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구 시민들은 과연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구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할 때가 따로 있고 혼낼 때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재판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시정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기소되면 재판 계속 불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 터잡아서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구 시민분들의 민생 챙기는데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유죄 선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직이 날아가는 그럼 날아가는 거죠. 금고 이상이 나오면 예. 직이 날아가죠. 거예요. 금고 이상 나오면.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후보로 선출을 하는 당이 국힘당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뭐 민주당이 돼야 된다, 김부겸 후보가 훌륭하다, 뭐 대구를 발전시킬 거다, 대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참 쓸만한 사람 써봐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판단을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야 그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보수를 사랑하고 지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실제로도요, 대구 민심은 정말 이건 아니지 않냐, 부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TK가 그래도 많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김부겸 후보를 지지해서 대구가 더 발전하자 이런 발전론도 있겠지만은 이번만큼은 정말 대한민국 이 사법부조차도 결론 내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이 내란의 정말 굴곡진 이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정말 국민의 뜻을 가지고 저는 한번 말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바람이 듭니다. 자, 보궐선거도 이제 지방선거에 아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요. 수도권은 이제 다 배치가 됐고 부산 북갑 전재수 시장 후보 나선 곳에 이제 하정우 AI 수석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정우 수석 나오는 걸 두고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중동이 난리를 쳤죠. 아이고 참 그것도 우스운데 지금 한동훈이 거기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정우 수석이 나오는 거를 두고 이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 전 수석에게 부산 북갑 출마 지시한 것 맞습니까? 하 전 수석과 청와대에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선거 개입입니다. 아니 저건
이재명 지금 앞에 논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라고 해야 출마할 거고 아니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말했는데 출마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출마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저게 이제 한동훈식 논리인데 저게 말이 되는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항상 저런 식이에요. 전재수한테도 너 맞아 아니야. 맞으면 문제, 안 맞으면 뭐 선거법 위반.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딱 짜가지고 지금도 하정우 수석이 대통령실 참모잖아요. 청와대 참모니까 내 거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좀 여쭙는 게 예의라는 취지로 언급한 거예요.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네? 그런데 진짜 나왔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어? 있으면 불법 선거 개입? 없었으면 너 거짓말. 뭐 하자는 겁니까?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제가 오늘 만평 중에 대단히 좀 인상 깊었던 게 국민일보 만평으로 기억하는데 하정우 얼굴을 지우는 거예요. 이 한동훈이. 왜냐하면 거기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이름을 써요. 이재명. 자기 체급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민생 챙기는 부산 북구 갑 유권자분들의 정말 현안과 생활과 밀접한 선거입니다. 본인 공약을 얘기하세요. 본인 당근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하정우 수석 말싸움하기 이전에 진짜 유권자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최소한 고민은 하고 나온 건지 시민분들이 직격하잖아요.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답변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우문현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런 우문에 대해서는 그냥 아닙니다 한마디로 전 설명할 가치도 없고 아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인 것 같고요. 저런 식의 정치 행태가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인데 결국에는 지금도 부산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본인의 얘기는 없고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이재명 정부를 까서 본인의 표를 받겠다. 그리고 본인의 체급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이준석 방식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정치를 저는 이제 반정치라고 제가 늘 부르는데 반정치 하려고 부산까지 내려간 겁니까? 그리고 부산에 평생 머물겠다면서요. 반정치를 거기서 평생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무서워요. 국민들 느낌에서는. 그래서 저는 참 한동훈 전 대표다운 반정치 스타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발광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정치적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치인은요. 반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발광체가 되지 못하는 한동훈식의 정치는 카푸치노 커피가 거품이 곧 사라지듯이 저는 그 거품과 같은 운명을 마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가 되라고 그랬더니 발광을 하는 거죠. 한동훈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니까 하정우 수석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선거 개입이 될 수 없지요.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석이든 뭐든 비서 아닙니까 대통령. 그러면 비서가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그만두는 거지. 그게 야 너 나가서 선거운동해라. 선거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렸잖아요. 그 말을 배배 꼬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건 보는 거거든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공격과 비난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제시하고 할 것 없이 본인이 보수 재건하겠다면서요. 보수 재건하려면 정말 부산 북갑에서 뭘 할 수 있는지부터 얘기를 하시라고요. 말꼬리 잡고 그래서 본인이 총선 사실상 대표로 치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안았잖아요. 그런데 본인 출마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심지어 몸담았던 정당을 공격하고 공세하면서 반대편에서 경쟁자로 하면서 흰옷을 입고 선거를 뛴다? 이거는 명분 있습니까? 이건 실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유권자들이 좋게 보실 지점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인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한동훈 대표의 정치에는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항상 이재명 대통령 나 급 높여줘 이거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거짓말이 있죠. 아니 국민이 없는 정치인인 걸 다 아는데 지금도 없잖아요. 근데 또 책 제목은 또 국민이 먼저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을 또 이용할 때는 또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하고 싶은 정치가 없고 오로지 하정우 떨어뜨리려 나왔다라는 지금
본인의 주장을 저렇게 밝히고 있는데 과거에 그랬던 정치인 하나 있죠. 이정희라는 분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떨어뜨리러 나왔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냥 사라져버렸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굳이 따라할 모델이 없어가지고 이정희 씨 모델을 따라해서 하정우 수석 떨어뜨리러 나왔다. 지금 딱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식의 정치 행태가 너무 올바르지 않고 국민이 배제된 정치, 국민을 소외시키는 정치, 그걸 북구까지 내려가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아니, 저런 정치할 거면 그냥 본인 타워팰리스 사니까 그냥 거기 출마해서 그냥 반정치하지 뭘 멀리까지 내려가서 북구 국민들한테 폐를 끼칩니까? 굉장히 저는 잘못된 정치 행태다. 근데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저 고집이 바로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 스스로 거품이 사라지듯이 사라질 걸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한동훈이 왜 저러는지 이해는 갑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나왔는데요. 하정우 수석 출마 선언도 아직 안 했는데 44%예요.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국힘당 후보로 거론이 되는 아직 확정 안 됐죠. 국힘당. 일정입니다. 아직. 예. 박민식보다 더 낮아요. 24.5 대 22.9.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3등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마 처참하게 깨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장해찬 봤죠? 국힘당이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래도 한동훈하고 단일화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요. 박민식이 단일화할 리가 없고 국힘당 장동혁이 대표로 있는 한 한동훈 되는 꼴을 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있다가 나오면 청와대에 있다가 나오면 그 대통령 선거 개입이냐?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적 사진일까요? 2023년 12월. 지금 얼굴들 한번 쭉 보십시오. 다 정부의 장차관, 비서관 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왼쪽에 대변인 하고 있는 박성훈, 김은혜, 주진우 막 보이잖아요. 이 다 총선 출마한다고 대거 차출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다 윤석열 개입한 거네. 그러니까요. 한동훈식으로 하면 다 개입된 다 거예요. 개입한 거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아니 법무부 장관 이임식하고 바로 비대위원장 취임한 사람이 본인인데 뭐 정치적 논란 이런 거 만들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그게 먹힙니까? 본인부터 돌아보라고 국민들이 어미 꾸짖으시죠. 그래서 저는 좀 정치를 할 거면 정치인답게 좀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발음이 없고 국민이 없어요. 근데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응답은 아주 냉엄한 저 성적표가 아마 앞으로 숫자로 보이고 앞으로 저 앞자리가 지금 2잖아요. 저게 3으로 가고 싶을 텐데 앞으로 저는 1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속 이제 거품이 꺼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뭐를 했다고 그렇게 또 참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근데 스타성은 일부 있어가지고요. 나름의 그 셀럽의 기질은 있는데 아니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지 무슨 셀럽 뽑는 경진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셀럽 정치는 이준석 하나만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고 족한데 굳이 한동훈까지 저렇게 그 안 좋은 일을 따라하겠다라는 것이 참 비극적인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플라이 커터님 말씀 하나 딱 해드리죠. 한동훈이 정치인이면 똥파리도 세다. 예, 자 보궐선거가 아주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잠시 후에 송영길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죄 선고 받은 뒤로 모시고 싶었는데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빠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후보가 딱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음고생 참 많이 했죠. 송영길 후보 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을 내줬습니다. 이번에 또 참 개항을 넘겨줄 때 상당히 좀 마음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오선했던 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이제 뭐 생각이 안 들었다라고 하면 거짓이겠죠. 그런데 또 김남준 후보의 이 후원 회장까지도 이제 맡고 하면서 정말 민주당의 공천 작업은 질서 있게 유권자분들한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영길 후보 만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이따가 오면은 물어보겠지만 장동혁하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 갔잖아요. 너무 비교가 됐죠. 거기서 만날 사람 다 만났잖아요. 네. 다 얼굴 공개하셨고요. 장동혁 대표는 다 보안이어가지고 공개를 못 한답니다.
한동훈이 얼마 전에 샴푸랑 린스 마트에서 사는 영상 있나요? 예. 그런 게 있구나.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시 후에 우리 송영길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장유미 대변인님, 신인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정어리원들이 참 많이 기다리고 응원 많이 했었죠. 선당 후사의 아이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좀 연수갑 입에 안 붙네. 개항을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기다렸는데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하면서 기다렸는데 네. 속이 좀 상했죠. 예, 뭐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인천에 남게 돼서 그러게요. 우리 계양구 주민들, 연수구 주민들 조금 만나 보니까 예. 아쉽지만 그 인천을 안 떠나서 다행이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결정이 안 되고 늦어질 때 호남은 어떠냐 이런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실제로 당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예, 예. 그럴 때 또 송영길 대표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고 호남 가면 이제 뭐 좀 선거는 쉬울 거고 호남에서 대통령 나온 지도 오래됐으니까 어차피 호남의 거목으로 좀 자라서 한번 그렇게 가보는 것도 어떨까 얘기하는 분도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왜 굳이 인천을 고집하셨나요? 고집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일관되게 당이 결정하면 어디라도 간다. 뭐 호남이든 뭐 부산이든 뭐 대구든 어디라도 결정하면 간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러나 제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계양구를 한번 떠났는데 다시 와서 너무 좋아하고 계시는데 또 내 입으로 떠난다 그러면 너무 계양구 주민들한테 죄송했고 예. 그런 면이 컸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래도 계양을 지역을 김남준 대변인한테 이제 사실상 물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김남준 후보 후원회장을 맡으셨다고? 결정되자마자 우리 김남준 후보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라고 아주 깍듯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후원회장을 맡아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직접 전화해라 그래라 잘했더니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도와야지요. 그래서 내일 아마 저희 연수 그 캠프 사무실로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후원회장 뭘 이제 증명서도 주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계양은 이제 5선이나 했던 지역인데 연수갑하고 계양하고는 좀 어떻게 다릅니까? 아무튼 연수구가 우리 인천에서는 가장 발전된 신도시였어요. 옛날부터. 예. 송도 유원지 가보셨습니까? 예. 그 추억의 송도 유원지는 우리 예.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는 곳이고 그랬는데 이제 최기선 시장님 때 그 송도 유원지 바로 앞 바다를 매립을 한 겁니다. 그 매립 총 면적이 한 53.3 스퀘어 킬로미터가 되니까 한 여의도의 18배가 돼요. 아, 그렇게 네, 1,600만 평. 그걸 지금 매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약 27만 명의 인구가 예정되는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을이 돼서 원래 연수가 신도시였는데 예. 그보다 더 최근에 이제 경제 자유계획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간 기존에 우리 송도 유원지가 있는 연수갑은 약간 소외감이 있죠. 너무 이제 예, 젊은 예, 분들이 예. 그리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약간 원도심이라 그러는데 약간 그런 박탈감, 소외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상호 연계 조화시킬 것이냐가 과제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송영길 대표께서 인천 그 연수갑 후보가 딱 결정이 됐을 때 제일로 좋아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의 인천 지역의 기초단체장 또 그 시구의원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야, 이제 송영길 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좀 같이 힘을 좀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예, 오늘 그 인천시당에서 전체 우리 지역위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12분. 예. 감개무량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당의 공식회의에 그러셨겠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걸 많이 이렇게 얘기하실 생각입니까 이번 선거 때?
저로서는 저의 오늘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예, 그 슬로건이 인천을 바꾼 힘, 연수를 새롭게. 그러니까 제가 막 인천시장 됐을 때만 하더라도 원도심은 차치하고라도 경제 자유격인 송도도 아파트만 지었고 유령 도시처럼 비어 있었고 청라는 뭐 아무런 편의시설이 들어온 벌거벗은 그냥 땅에 아파트만 지어져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제 자유격 활성화를 집중해서 청라에는 제가 하나금융타운을 유치하고 거기다가 LG 캠퍼스 자동차를 유치했거든요. 그리고 뭐 스트릿팩 코리아도 유치하고 그리고 이제 송도에다가는 제가 한옥마을이 명소가 돼 있죠. 한옥마을 가보셨어요? 그건 못 가봤어요. 아주 명소입니다. 그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고 그게 삼성바이오, 세계녹색기부기금, 세계은행, 한국지부, 글로벌 캠퍼스 뭐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송도를 국제도시로 만든 거죠. 특히 68층짜리 동부가 트레이드 빌딩이 평양 유경 호텔처럼 시커멓게 비어 있었거든요. 유치권을 행사해서 그냥 그거를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설득해서 오크우드 호텔하고 들어오게 해서 그 불이 들어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인천을 바꿨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인천을 바꾼 힘으로 이제 연수갑, 원도심 연수갑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제 슬로건입니다. 광주에 사신 거하고 인천에 사신 거하고 어떤 게 더 길어졌어요? 이미 40년이 넘었죠, 이제 인천이. 인천에 예. 완전히 이제 인천이 고향이 된 거죠. 예, 85년도에 제가 인천에 왔으니까요. 맨 처음에 인천은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노동자로 살겠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연세대 학생회장 하다가 감옥에 구속돼서 85년도 4월 달에 제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습니다. 예. 뭐 제가 학교도 재적됐고 그때 뭐 내가 무슨 사면복권 돼서 국회의원 될 거라 알았습니까? 그냥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해 하겠다 싶어서 인천에 내려와서 아무 연고도 없었죠. 내려와서 부평에서부터 배관 용접공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계양구에 와서 결혼도 하고 우리 애도 낳고 근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계양구에서 태어나서 예. 계양 부연 동초등학교, 계산중학교, 계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번에 이제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제 딱 공천 발표한 날 변호사 합격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복덩이네. 예, 그 아들내미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대신 선거운동원이라고 공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엄청 공천 발표한 날 변호사 합격한 게 아니고 변호사 합격한 날 공천이 발표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덩이는 그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부자 변호사가 되셨네. 예, 같은 이제 변호사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동료가 됐습니다. 또 훌륭한 또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뭐 변호사로 할지 또 뭐 판검사가 될지 그건 아직 결정 안 한 거예요? 변호사겠대요? 예, 판검사 안 하겠대요. 아이고 그나저나 참 근데 저는 그런 시련을 겪으실 때 막 속만 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도 지켜봤고 정말 나라에 큰 일을 하신 분들 보면 시련 없이 되신 분이 없고 또 시련을 안 겪으면 그렇게 또 하늘에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 재판 받을 때 제일 속상한 건 어떤 부분이셨어요? 밖에서 많은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데 제가 같이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컸어요. 사실 갇혀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옥중 출마를 한 것도 꼭 국회의원 당선보다도 그런 이 공간이라도 열려야 내가 한번 이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옥중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때 보석으로 좀 하루라도 나가게 해달라는데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4월 4일 날인가요? 그 헌법재판소 판결 나기 전까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다음에 그 윤석열이 나랑 같은 사동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을 때 느낀 허탈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마침내 작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풀려서 별로 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 쉬었다 가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12월 3일 날 그 계엄 당일 날 우리 송영길 대표님하고 함께 방송했던 거 참 잊지 못하는데. 그렇죠. 그때가 저작년이었죠. 예. 이렇게 또 역사가 새롭게 써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최종적으로 후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국을 좀 돌아다니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봤을 때 지금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이 좀 어떻게 바뀌는 것 같던가요? 예, 제가 대구의 김부겸 후보님 예. 그 가서 내가 김부겸 의원님 과한 표현했던 거 죄송하다 말씀도 드렸고 내가 형님 빨리 나오라고 내가 내기 효과입니다 그랬더니 다 이해하시더라고. 예, 이게 예, 다 예. 안아주시고 그래서 격려했는데 그때 제가 인천시장 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또 대구 출신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쭉 만나보고 그랬더니 김부겸 후보가 이기는데 크게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호 후보님이 됐는데 추경호 후보님 뭐 내랑 관련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분이 부총리 오실 때 대구를 위해서 뭐 했냐 물어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그리고 또 울산을 제가 이제 김상욱 의원님 후원회장을 맡아서 다녔는데 후원회장 몇 군데나 맡으신 거예요? 안 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된 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상욱 그 열심히 잘 될 것 같고 또 해운대 제가 하고 부산 남구 박재범 후보님, 홍순원 후보님 해운대 구청장 두 분 제가 후원회장을 맡았는데 두 분 다 이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부산도 지금 괜찮던가요? 예, 괜찮습니다. 전재수 후보는 어때요? 예, 이길 것 같습니다. 이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하정우. 하정우 수석님이 부산 됐는데 잘 되지 않을까요? 거기도 지금 전에 그 아까 여론조사 꽃에서 이렇게 조사한 거 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이기고는 그래서 있던데 부산은 이길 것 같습니다. 다. 예. 부울경 승리를 낙관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경북 빼고는 대구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국일이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대에 우리나라 정치 패러다임을 이 극우 세력을 완전히 극소화시키고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 세력으로 정치 지형을 바꾸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 패널들하고 좀 다른 우리 송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깊이 있게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을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황인데 장동혁은 왜 그렇게 계속 빠져나가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당권 때문에? 글쎄요, 그거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집착을 하는 거죠. 당권에 대한 집착이 있을 거고 그분이 판사까지 하신 분인데 왜 그런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앞두고 미국에 간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산수가 안 나오는데 저는 요즘에 쿠팡 관련된 거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혹시 쿠팡 로비를 받아갖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던데요.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쿠팡이 엄청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쿠팡 그거를 주도한 의원을 만나고 왔다는 것도 좀 아쉽고 저는 이제 여야가 서로 다투더라도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함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서로 같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헌법기관인데 그러면 저는 장동혁 대표님께서 방미할 때 싫든 좋든 강경화 대사님을 불러서 일단 한번 보고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회기를 하기 전에. 그 지역 대사님이 그래도 가장 현황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한미 간의 현안이 뭐고. 협조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에 강경화 대사님의 보고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우리가 기본이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오선 의원 외통위원장을 하면서 해외 갈 때 항상 대사님이 나옵니다. 영사들이 공항까지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제가 강경화 대사님 찾아뵀거든요. 못 만났대요. 연락이 안 와서. 자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준비해가지고. 연락이 안 왔군요. 예. 근데 그 방미했던 그 기간 엇비슷할 때 대표님도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우연히 뭐. 그때는 무슨 일로 가신 거예요? 정보국장도 만나신 것 같던데? 아니, 저는 이제 공천도 안 해주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그것도 있고 제가 앞으로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대러시아, 대중국 또 외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미국과 먼저 뭔가 공감대를 갖지 않고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러시아 관계도 미국의 동의 없이 풀기가 어려워요. 러시아 제재 문제가. 그래서 저는 모든 제재의 예외 규정을 감당하는 게 미 재무부 산하의 오팍이라는 게 있습니다. Overseas Foreign Asset Control이라는 건데 그 해외 자산 이 경제 제재 대상을 관리하는 그 부서입니다.
그쪽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온 거죠. 그쪽에 예외 규정을 받아야 러시아 가스 나프타도 예. 원유도 받아볼 수가 있고 남북 관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예외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온 겁니다. 예. 근데 그 만나고 막 그럴 때 장동혁은 이게 뭐 외교 관리상 공개를 안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아니 그러면 이번에 KBS나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국무부에 이메일로 확인 요청하는데 바로 확인해 주는 경우가 예. 없죠.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거짓말한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예. 만난 사람이 그분이 너무 뭐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공항까지 가셨다가 차관 보호 비서실장 요청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시큐리티까지 들어갔다 다시 예. 돌아오셨다는 게 좀 그 정도의 사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인데. 또 뭐 점잖게 얘기해 예. 주시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뭐 그건 언젠가 좀 밝혀질 것 같아요. 미스테리잖아요. 그렇게 간 게 무엇 때문일까 아직도 글쎄요. 이해가 안 되는데. 글쎄, 저는 이제 폴라 화이트라는 그 여성 그 종교국장 하신다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제 측근 목사라고 그러지 그분이 이제 않습니까? 백악관에 사무실에 있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걸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갔더니 그분이 지방에 가서 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김민석 총리님 가셨을 때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안내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잠깐 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사전 약속이 안 되셔 가셨는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참 궁금해요. 이번에 이제 국회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4년 만에 가는 거죠. 4년 만에. 네. 어떤 일을 많이 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상임위를 국방위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야, 이 군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보고 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체크를 해보고 또 어찌됐건 한미동맹 속에서 어떻게 부드럽게 전시작전권 이전 문제가 되고 또 변화된 새로운 세계 속의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좀 국방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요즘에 자주국방을 많이 강조하지 네, 않습니까? 네. 어제도 안규백 장관 약간 좀 질책하듯이 좀 많이 알려라. 그런데 안규백 장관은 또 이 국가 또 군사 관련된 것은 좀 보안이 많아서 알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게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에 자주국방 막 강조하는 이유는 뭐 전작권 회수를 염두에 두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있고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가진 나라의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인데 전시작전권이 없는 국군 통수권자는 좀 힘이 빠지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중국과 대화할 때나 북한이나 일본과 대화할 때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전시작전권이 있어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게 PUR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Priority of Ukraine Requirement List, Requirement List.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사항 리스트 목록을 정해서 그걸 분배해가지고 좀 주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집들이 하는데 리스트 만들어서 너는 뭐 냉장고, 세탁기 친구들한테 이렇게 분배해서 갖다 주라는 것처럼 EU가 이제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병참 지원하는 목록을 만든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지금 가입해 달라고 EU에서 압력이 크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여기 가입하면 러시아 외교부가 공식 경고를 했는데 제가 러시아 지노베프 대사를 만나봤더니 그동안 윤석열 정부 때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통해서 155mm 폭탄 거의 100만 발, 30만 발만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회 지원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러시아가. 그러나 한러 관계 복원을 위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 PURL에 만약에 가입하게 되면 한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경고 성명을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북극 항로, 그다음에 러시아의 원유 가스 나프타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베링해를 통해 오츠크해로 해서 동해안으로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옵션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러시아의 관계가 복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PURL 가입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작권 환수도 환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지금 중동전이 길어지면서 계속 트럼프가 우리를 막 압박하고 겁박하잖아요. 네. 뭐 그러면 뭐 주한미군 빼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또는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외국군대 없다고 우리가 뭐 망하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상태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카터가 계속 주한미군을 철수해주라 했잖아요. 70년대 초반에 우리 주한미군이 4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2만 8,500명이니까요. 상당히 몇 사단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워싱턴 포스트인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75년도인가요? 그때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냐? 갈 테면 가라. 자주국방 하겠다. 그러니까 그 미국 국무장이 아니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막. 그래서 핵 개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주한미군이 우리만 도움돼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임동원 장관을 그 조사 단장으로 임명해서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승리한 걸 보고 어떻게 전 조그만 나라가 거기는 미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군사 동맹이 체결된 것도 아닙니다. 뭐 사실상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미군이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 조그만 나라가 그런 시리아, 뭐 요르단, 사우디 전체 중동 국가와 1, 2, 3차 중동 전쟁에 승리한 비결이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방 태세를 배우자.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율곡 사업이 만들어지고 백곰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허큐르 미사일을 만들어서 지금의 현무 1, 2, 3, 4를 만드는 토대를 박정희 시대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주국방 하면서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 당 그 의원들에게 제가 반문하는 것은 박정희 발끝도 못 따라간다 당신들은. 뭐 이박 스쿨 박정희 찬양하지만 박정희의 자주국방 정신을 한 번이나 따라간 적이 있느냐. 미국과 조금만 의견이 나면 뭐 한미동 파탄이라고 이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박정희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렇죠. 연결된 면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알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차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제정세 워낙 밝으시니까 말씀 나온 김에 전쟁 저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11월 중간선거 전에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꾀갱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여러 가지로 미국한테는 불리하고 어떻게 끝날까요? 이란도 지금 어렵죠.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미국이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란 원유를 수출해야 사는데 저장할 데도 없다는 거고 지금. 뭐 가만히 놔두면 폭발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타협을 하겠죠. 그러나 뭐 하르그섬을 뭐 점령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배럴당 이게 $100가 $200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가보니까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기름값이 모든 서민들의 생활비입니다. 1갤런이 지금 $4에서 $6 이렇게 넘어가면요. 중간선거 하나마나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트리거를 어디에서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에 저는 중재가 필요하다 보는데 지금 농축우라늄 전액을 다 러시아한테 맡겨라 반출해서 그 문제하고 뭐 반만 하겠다 지금 이란이 일부 양보를 했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 뭐 논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 역할에 저는 푸틴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그나저나 이번 전쟁으로 최고 이익을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러 관계도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이번에 쿠르스크 북한군이 약 한 10,000명 파병됐다는데 실제 공병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명이 파병됐습니다. 우리가 월남전 파병한 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월남전은 우리가 한 16만 명 이상 파병했을 텐데요. 그때 얻은 우리가 비용으로 경제개발 그 계획의 시드머니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그 수당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비슷하죠, 북한도. 거기서 러시아로 받은 기름이나 식량이나 이런 게 지금 돼서 북한이 작년, 재작년 연 3년 동안 3%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특수 효과죠. 그래서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크루쿠스 그 파변 기념관, 그때 이제 사망한 군인들 한 기념관 건립식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하원 의장 볼로딘이 축하 사절로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돌아오면 바로 볼로딘을 만나보려 하는데 볼로딘과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이제 친구 사이가 돼서 예. 관계에서 이분이 작년에도 평양을 방문했고 이번에 또 평양을 방문했고 그래서 남북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가 우리 남북 관계에 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을 급급 최근에 방문했던 이유는 이제 조러 간에 조선과 러시아 간의 그런 급격한 밀착에 대한 좀 체크도 있을 거고 또 북미 간의 통합. 가장 중국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뭐냐?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북한과도 직접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역키신저 전략이죠. 71년도에 닉슨 키신저가 북경을 방문해서 조은 라이하고 마오쩌둥을 만나고 72년도에 닉슨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소련을 완전히 포위해서 소련이 무너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러시아와 미국이 연합하고 북한까지 연합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이걸 이제 역키신저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맞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네. 송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면 가끔 인터뷰가 산으로 가요. 워낙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아니 제가 하고 싶어도 제가 궁금한 게 막 생기고 거의 뭐 인간 챗 GPT 수준이라서 그러면 얘기 나누기 하나만 더 하고 다시 좀 돌아옵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이제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보수 쪽에서 난리를 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불러주는 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불러주고 부르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이게 국가론. 그래서 헌법 3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 번도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을 수정하자라는 의도 있잖아요. 아예 두 개 국가로.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동의를 하고 있지. 지향하되 현실은 인정하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똑같은 논리가 우리가 일본 천황이라는 천황을 써줄 거냐 말 거냐 논란인데 저는 써주자는 입장이거든요. 일왕이라고 꼭 불러야 되냐. 굳이 뭐 자기들이 아니 어때 남의 집 갔을 때 그 강아지 우리 강아지 이름이 CC인데 CC라고 불러주라는데 다른 거는 뭐 DD라고 부르면 CC가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냥 CC라고 불러줘요. 그냥 불러주는 대로. 그거지 굳이 우리가 옛날에는 너무 피해식 있을 때는 저들이 뭔 하늘의 황제야. 그렇죠. 우리 조선과 대한제국 때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정한론이 나온 겁니다. 사이고 닭가머리가 저놈이 감히 메이지 천황을 무시한다 이 조선 애들이 이것 때문에 나는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폐하까지는 안 붙이더라도 천황 뭐 그런 게 그 자기들이 부르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천황으로 막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조선이라고 자기들이 부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번에 이제 송영길 대표님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이제 후보가 되고 또 이제 선거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보다도 이 다음을 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딱 까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이 다음 전당대회가 또 있을 건데 그래도 당을 좀 딱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 많이 듣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저는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그러니까 외교적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더니 어떤 어저께 그 김 목사님 그 TV 김용민 목사님 TV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 평화나무에서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송영길 당대표 안 하고 외교하고 싶어. 근데 그거는 좀 비약으로 쓰신 것 같고 그 이러한 외교 역할은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도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그때그때 사안별로 어떤 특사 같은 역할로 풀어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당 대표의 문제는
뭐 우리 김민석 총리님 문제도 있고 여러 예. 가지 아마 6.3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당 대표 맡으라 하면 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럼 누가 맡으라 그런 건 아니죠. 이게 당원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에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인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한다. 예. 결정한다. 예. 혹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렇게 뭐 좀 소통하실 적이 그것은 아무튼 NCND로. 오케이. 예. 아이고 궁금한 걸 많이 막 여쭤보고 싶었고 이쪽 저쪽 막 이렇게 물어보느라고 원고도 제대로 못 봤는데. 네. 참 김용 부원장 예. 불출마로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제가 그 전에 기사 봤을 때 송 대표님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을 밝히신 적이 있죠. 저는 동병상련이었죠. 사실상 이번에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한 것은 부당한 기소를 전제로 하고 이걸 밝히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자인 김용을 그 기소돼 있다는 이유로 공천 안 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의 면이 있습니다. 물론 당 지도부가 부담도 있었겠지만 애초부터 김용을 안 주려고 여론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오지 않았나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주려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 박상용 검사의 문제나 좀 단호하게 대처해서 이 피해자다.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 혐의로 지금 기소돼 있는 추경호도 지금 대구시장 공천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김용의 기소 내용과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 남욱이라는 결정적인 이분이 이미 진술을 변경했고 유동규도 진술이 헷갈리고 신빙성이 없고 그 3억을 줬다는데 그 3억이 철거업자가 받았다고 철거업자가 증언을 했고 구글 타임라인이 다 나와 있고 이 정말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무죄를 줬던 손준성 검사 사건이나 그다음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이나 이재용 삼성 회장 무죄 판결을 보더라도 저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된다. 1년 2개월이나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대법원의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제가 요즘에 제대로 팔로우를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근데 그러셨겠죠. 아쉬운 것은 한동훈이 지금 부산에 출마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거 응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이 아니어서 가기도 그렇고 우리 하정우 수석이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저를 구속 기소한 주역도 한동훈 아닙니까? 물론 윤석열이 뒤에 있지만 한동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청산을 해야 될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윤석열하고 한동훈 뭐 그 이재명 대통령 건도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송영길, 민주당을 그렇게 이끌고 갈 사람들을 싹을 딱 잘라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검사들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은 술 먹고 좀 디테일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한동훈이 다 한 거죠 사실. 그걸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한동훈을 총애했던 거고. 어제 김건희 선고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 조국 장관의 그 부인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에도 4년을 선고했던 나가 이런 주가 조작까지 인정하면서 4년 구형한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4년은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대법에서는 뭐 형량을 조절하지 않으니까. 근데 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그런 판결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사법부가 원래 이렇게 너그러웠는가 궁금합니다. 기득권에서 너그러운 거죠. 그렇든지. 우리 800원 버스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이 사법부가 검사들 룸사랑 대고 99만 원 쪼개가지고 물론 나중에 바로 잡히긴 했습니다. 검사들이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무슨 그 뭐 벤츠 뭐 검사 출신 변호사 뭐 선물이다 그래서 무죄되고 그런 게 많아요. 사실 그쪽은. 끝으로 지금 이제 그 연수 가압의 국힘당 후보는 아직 안 정해졌죠. 지금 두 분이 거론됩니다. 황우려 의원님과 정승현 위원장, 현재 당협위원장님이시죠. 황우여 전 대표는 은퇴 안 했어요? 정계 은퇴?
원래 바둑하고 정치는 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런. 근데 비대위원장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황우려 의원님은 이회창 대법관의 배석 판사로 예. 되다가 감사원장을 하시고 이렇게 정치에 입문했는데 저랑 초선 때 법사위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천이고 그래서 연수에서 4선 의원을 하셨고 비례대표 한 번에서 5선 의원이신데 아주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뭐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이제 박근혜 대표 때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제가 축하패를 줬어요. 뭐 여야를 넘어서 집권당이 대표가 됐다. 그리고 제가 무죄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또 축하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통화를 했어요. 연수구 되자마자. 근데 나오실랍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연수구로 오게 돼서 선배님한테 예. 인사를 했는데 뭐 너무 좋아하시고 뭐 원래 연수구 오고 그러면 환영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황우여 대표가 연수에서 국회의원 하셨나요? 예, 그래서 사선 지역구 그 사선. 지역에서. 원래 서한샘 의원 지역구에서 제일 처음. 서한샘 의원님 돌아가시고 여기가 사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3선. 그 다음에 제가 오게 된 건데. 그 이번에 김교웅 의원 나완수 변호사도 잠깐씩 지역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3번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공천을 여기다 안 주고 서구로 보냈어요. 그래서 신동근 의원이랑 싸워서 떨어졌죠. 황우려 의원이 서구에서. 거기하고 또 누가 얘기 나와요? 정승현 현 위원장님이신데 이분은 제 대학 4년 후배님이신데 원래 아버지가 나주분이고 근데 아마 일찍 와서 이 윤석열이 초등학교 동창 후배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초등학교 후배. 그래서 윤석열 때 아마 비서관으로 차출됐어요. 용산에. 근데 이분이 이제 세 번 다 떨어졌죠. 박찬대 의원한테 아주 애석하게 떨어져서 지금 3전 4기 하시려고 지금 여러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났습니다 이번에 잘. 또 저 오라고 페이스북에다 써주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이 오라서 왔다 그랬지. 친윤이구만요.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그래도 점잖은 분이에요 상대적으로. 민경욱에 비해서는. 그렇죠. 민경욱의 건너편이 민경욱인데 그분은 좀 그런 것 같고. 오늘 송 후보님 나오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님, 어른 송영길 후보님, 대한민국 국가 정부에 꼭 필요하신 분, 꼭 인천 시민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연수갑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격려 메시지 슈퍼챗이랑 같이 보내주셨고요. 위너님, 송 대표님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님 또 보내셨어요. 이제는 참지 마요. 왜 대통령님하고 송영길 후보는 맨날 참아야 합니까? 이제는 싫어요. 어느 날 갑자기님 많이 보내셨네. 백운기 선생님 항상 고맙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무죄 받고 왔을 때도 따뜻하게 받아주신. 뭐 저는 그때 무죄보다도 더 높게 평가했던 것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때 송영길 대표 바로 뭐 사면 복권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본인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나는 대법원까지 가서 확실하게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것을 받고 오겠다. 그 결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게 했고 그렇게 됐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송영길의 힘이고 또 국민과 당원들이 송영길 후보를 정말 믿고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어요. 그 결심하실 때 쉽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참모 중에서는 빨리 항소 포기하고 확정 받아서 조국 대표님 그 사면될 때 같이 묻어서 같이 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러고 싶지는 않았고. 그래요. 그 당선된 뒤에 또 한번 뵙시다. 그 전에도 뭐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오신다면 저기 하고 오늘 오셨는데 또 인천 연수갑에 그 유권자도 있고 또 지지하는 국민 당원들한테 한번 인사 말씀 한 1분 정도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 국민 여러분, 특히 정어리 TV 정어리 여러분 정말 제가 어려울 때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백운기 대표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리된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기득권이나 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선거를 하면 정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부터 건물 관리인, 아침 일찍 일자리 나가시는 일용직 노동자들, 그 거리에 구두 닦으신 분들 다 욕 그렇다 아줌마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인사를 하다 보면 그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직장에 가는 우리 젊은 분들을 보면 마음이 싸하고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힘들게 다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주가 6천이 넘어가는 시대지만 아직 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경기에는 쉽지가 않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선거를 하면서 이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깊게 느끼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운동을 선대위 조직을 만들지 않고 송영길 연수구 이 경청 캠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타운홀 미팅을 벤치마킹해서 각 타운홀 미팅을 통해 연수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예. 살은 좀 빠졌지만 더 넓고 더 큰 품으로 돌아온 송영길 후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시간 되실 때 또 한번 뵙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연수갑 후보 만나봤습니다. 그의 앞길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또 응원하도록 합시다.